자,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같은 날은 볼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 5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도체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어차피 반도체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 밸류니까요. 그냥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이런 형태의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자, 일단 제 목소리 들으시면 1번 한번 누르시고요. 그래서 올랐다 내리고 올랐다 내리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뭐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오늘 장은 됐습니다. 오늘 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볼 게 없는 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오늘 시장은 정말 이제 볼 것이 없는 시장인데요. 이런 날 저는 이제 오늘 장중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날 이제 제가 내년도 이제 상반기 주도주를 잘 이제 발굴하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주도주를 볼 때 어떻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날. 이제 두 번째는 오늘처럼 지수가 크게 올랐다가 이제 밀리는 날. 이 두 날을 이제 제가 발굴한 종목을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같은 날에 여러분들은 뭐 오늘날 시장이 재미없다라고 했는데 전 바빠요. 오늘 같은 날.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선별한 종목들 정말 힘이 센지 이제 검증하는 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얘기해도 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계속 오전에 얘기했지만 전자가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가서 시장을 올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혀 신경도 쓸 것도 없지만 볼 필요도 없죠. 오늘 같은 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코스닥 150도 보세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잖아요. 밀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올라왔다가 반도체 밀리면서 지수 밀리니까 같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볼 거 없다. 그래서 14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파생하는 사람들만 이제 변동성을 담게 하는 날이고, 주식하는 날은, 하시는 분은 재미가 없습니다. 벌써 아침에, 큰 흐름을 딱 보면 아침에 그게 딱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우리도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딱 정해지면 오늘은 먹을 거 없습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올리기 때문에 올렸다가 윗골이 다 달고 내려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날의 그 흐름을 보면 대충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큰 흐름을 좀 봐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보세요.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파생한 사람들은 좋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위에서 매도 치면 수익이 나니까. 근데 지금 주식은 오늘 같은 장은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사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트렌드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가는 게 제일 좋다. 어떠세요? 아침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수의 흐름이 흘러가죠. 모습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장의 그 힘을, 그러니까 이제 큰 시황을 읽어내야 된다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이제 시장의 큰 흐름을 읽어낸다라는 게 요런 형태의 흐름입니다. 이걸 못 읽어내면 그냥 오늘 아침에 시장 올라간다고 막 추격 매수했다가 그냥 다 물려버리죠. 단타는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단타를 한다 하더라도 단타한 사람들도 시장의 흐름은 좀 보고,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막 달라들어야 될 때인지 달라들지 않아야 될 때인지를 좀 많이 봐야 되는 형태죠.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외국 기관들이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거의 8조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좀 알려면 여기에 보면 투자자 매매 상위가 있어요. 9월부터 11월까지니까 3개월 치잖아요. 그죠? 한번 보면 돼요. 어떤 종목을 기관이 샀는지. 그래서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기관들이 샀던 종목들을 쭉 정리해 보면 됩니다. 자, 보면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8조를 샀는데 여기서 벌써 네이버하고 여기서 지금 많이 사버렸죠. 그러니까 받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요 기간에는 삼성전자를 계속 샀죠. 1000만 주를 1000만 주가 아니고 거의 지금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를 샀습니다. 팔았는데도 안 팔았네요. 9월부터 12월. 근데 가장 많이 판 거는 이제 하이닉스 12조를 팔았지. 그러니까 전자를 안 판다는 건 시장이 그렇게 떨어질 게 없다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관들도 이렇게 받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하이닉스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반도체는 갇히는 거죠, 뭐. 그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절대적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팔아도 기관들이 잡아주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동시에 파는 것들은 되게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관들이 그동안 계속 했던 것들, 인버스 쪽을 좀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어떻게 가나요? 잠깐만요. 지주사 쪽에 이걸 안 넣어놨군요. 오늘 어제 상장됐는데, 잠깐만요. 이거 제가 이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빼더라고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거를 이렇게 상장시켰는데 이걸 빼더라고요. 어째 과하게 뺐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건 과할 주식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빼면서 과하게 빼서 이거 뭐 분할하자마자 뭐 거의 이 정도를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뺄 주식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올라오네요. 네. 어쨌든 되게 새롭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3개월 동안 뭘 샀는가 하면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샀습니다. 이것도 잘 봐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코스닥 쪽을 얘네들 조금 그걸 한다라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은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트엑스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죠. 최근 이제 3개월 동안입니다. 제가 아까 수급을 보여줬죠. 그 라인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잡혔고요. 삼성전자 외국인들 그러니까 개인들만 삼성전자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아직 안 팔았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또 하이닉스 엄청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아마 시장을 지탱해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은 코덱스 선물 인덱스 2X를 샀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샀겠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반대로 기관들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막 떨어지면 코스닥도 같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심리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산 거를 기관들은 이제 팔았죠. 그러니까 반대로 가고 있는 형태죠. 최근 3개월 동안에.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쪽만 좀 뚫어놓고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이 훨씬 더 많이 사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외국인들 손 안 대는데요. 이렇게 금액도 보시면 기관이 훨씬 더 많이 사죠. 근데 그게 되게 특이한 게 에코프로 BM의 기관이 3개월 동안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면서 올렸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파마 리서치 이런 것들을 좀 파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조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기관들이 더 많이 파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서 파는 종목들 중에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 개인들이 파는 종목들 중에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 특히 3개월 동안에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9월달에서 10월달, 11월달에 기관이 8조를 샀잖아요. 8조 넘게 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뭘 샀는지, 코스피는 뭘 샀는지, 코스닥은 뭘 샀는지, 그리고 좀 계산을 좀 해놓고 보면 어차피 이제 내년에 기관 장세가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대충 알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눈 놓고 보이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가면 좀 편하거든요. 하이닉스가 만약에 얘가 아까 기관만 안 샀으면요 벌써 떨어졌죠. 왜냐면 개인들이 거의 800만 주 샀는데 기관들이 안 샀으면 벌써 떨어졌죠. 진짜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땐 정말 안타까운 종목이죠. 왜냐하면 그 좋을 때 안 사고 개인들이 샀던 금액이 대부분이다 보면 볼까요? 지금 최근에 3개월 동안 개인들이 880만 주 샀는데요. 그러면 2개월 동안 얼마 샀나 봅시다. 2개월 동안 1000만 주 샀어요. 그러니까 이 최근 2개월 동안은 더 많이 산 거죠. 그죠? 이것도 제가 반도체 하지만 그럼 11월 달에 얼마 샀습니까? 700만 주.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10월 달부터 1000만 주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아마 날짜별로 보면 또 다른 차이가 있을걸요? 한번 볼까요? 개인들 언제부터 샀는지 한번 볼게요. 쭉 들어와서 보면 적극적으로 사기 시작한, 그러니까 매수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기 시작했던 게 10월 10일부터 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28일부터는 좀 더 속도가 붙고요. 그 다음에 거의 56만 원대는 300만 주씩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11월 달도 엄청 많이 샀다는 얘기네, 그죠? 네. 그러면 거의 어디 샀다는 얘기인가 하면 여기 샀다는 얘기야, 개인들이. 여기 제일 많이 샀고 10월 초 여기 샀고 이렇게. 저는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을 리드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HBM을 만들어서 이제 기생하는, 나쁜 말 기생이고 HBM이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으면 막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없으면
이 종목도 없는 그런, 뭐, 딜레마는 있지만, 그래도 딜레마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개인들이 막 벌떼처럼 달라들 수 있죠. 예전에 2차전지만큼은 아니지만, 얘는 또 실적이 되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저는 수급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면 대중들이 많이 이제 쏠림 현상이 있는 종목들은 안 하고, 그 다음에, 쏠림 현상이 없는 종목들 중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안 올라간 종목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만약에 살려면, 이렇게 제 주봉 차트에서 되게 이쁘게 이평선에 올라 있는 형태 있죠? 요런 데서 사야죠. 저희는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무거운, 그러니까 시가총액 막 1, 2위 이런 종목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파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파생을 하면 되지, 굳이 이 전자를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런 형태 때문에 본 거. 그 다음에 이제 TLB 이런 것도, 뭐 또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갇혀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올라올 때, 이렇게 이평선 안 무너질 때, 이렇게 안 무너질 때, 이럴 때 공략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됐죠. 반도체 섹터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11월부터 되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제 유튜브에 가면 반도체는 좀 박스권에 갇힐 것 같다라는 얘기를 11월 초에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구독해 놓으시면 되고요. 근데도 뭐, 하시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뭐, 각자의 선택이니까,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렇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흐름입니다. 삼성 에피스. 분할하고요. 원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좋았는데, 분할하고 나서 조금 에피스가 많이 떨어졌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론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100만 주씩 샀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개월 기준으로 보면 하이닉스와 다르게 외국인들이 셀트론하고 기관하고 원래부터 이제 좀 개인들이 좀 빠져나가죠. 그래서 좀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제가 셀트론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저는 셀트론을 한 번도 매매해갖고 못 먹은 적이 없어요. 저희 회원님한테도 저는 좀 차트는 좋은데 무거워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제가 지금 보는 차트에서 보면 얘가 이제 계속 밑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월봉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주봉도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그죠? 그러니까 차트의 모습과 수고의 모습은 다 좋은데 제가 이제 가장 저는 이제 좀 답답하다고 생각되는 게 바닥에서는 반드시 거래가 터져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안 터지면 이 앞에 있는 이 매물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지금 셀트론, 그동안 제가 셀트론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뭐 좋은 주식이지만 타이밍이 안 됐다고 얘기했던 건 이런 것 때문에, 거래량이 안 터지는 것 때문에.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좀 무겁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덜 하는 편이죠. 개인적으로. 덜 하는 편이고요. 아마 또, 아마 또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조금 뭐, 추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는 진짜 주도주가 안 보여요. 제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 우량주끼리 막 이렇게 스타 종목들이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주도주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다 좀 애매한 구간에 있고요. 이런 거는, 그나마 이제 카카오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이제 바닥에서 거래가 사상 최고치 자꾸 터져주니까, 네이버도 그렇고요. 사상 최고치가 터져주니까 좀 늦지만 그래도 조금씩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셀트로는 거래가 안 터지니까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이 잡혀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종목들 정말 발굴 잘하는데요. 거래 터지고 나서 제 이평선에 딱 놓는 종목들. 이런 종목도 정말 제가 발굴을 잘하거든요. 제가 이것도 작년에 여기서 발굴했던 종목. 그랬던 종목인데, 올해는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굉장히 독특한,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번 상승을 해서 그런지, 이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쌈바도 무겁죠. 무거워도 이 정도면은 차트 정말 좋은 거예요. 거래량이 안 터져서 그렇지. 그죠? 차트는 정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뭐, 루닉 같은 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그나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요, 거래가 안 터져갖고, 여기서 한번 터졌다가 이제 눌렀다 가는 건데. 그래서, 바이오는 다 다르죠. ABL 바이오도 있고, 이런 것도.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이런 데서 안 사면 쉽지 않죠. 아니면 적어도 이런 데라도 사줘야 되는데, 안 사면 지금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다 지금 타이밍이 애매합니다. 이런 건 다 역배라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 중에 1등주는 삼성증권인데요. 아직은 좀 살아있는 편이죠. 근데 이제, 마이벽인 이 매물대가 바로 앞에 있어서 여기가 통과할 수 있지. 이것도, 그러니까 좀 애매합니다. 바닥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들 애매한 시점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특정 지점에 올라왔다가 또 막혀서 죽고 올라왔다 죽고 자꾸 이런 형태에 하는 이유가 지금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좀 내년에는 주도 섹터 좀 찾지 말고 그러니까 좀 주도 섹터가 많이 약해져요. 내년에는 별로 없어 보여. 그리고 이제 특히나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총이 한 5천억에서 한 5조 사이에 그 우량주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계속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 11월에서 12월까지는 이런 종목들 매집해서 혹시라도 기존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이 물려서 추세가 깨졌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인 것 같아요. 제가 시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은 약간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장세고, 그 다음에 종목들이 좀 이전과는 내년에는 좀 다른 형태의 그 종목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거의 이럴 거라고 거의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종목 발굴을 하고 있죠. 예, 좋은 종목 발굴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서 약간 트렌드가 변화되는 형태의 흐름이니까.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반도체가 상승하는 날은 힘들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성장성이 있는 종목 중에서 충분히 눌림목을 받는 종목들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이익실현 해놓고 주주가치 개선, 저평가된 종목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마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거 기대감 때문에 미리 지금 매집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흐름이 제가 되게 이렇게 흐름을 잘 보거든요. 이제 시장 흐름도 보지만 종목에 대한 트렌드도 되게 잘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좀 오래 가져가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잘 안 봅니다. 단기적으로 뭐 이번 주에 내일 갈 종목은 뭐냐, 이번 주에 갈 종목은 뭐냐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웃겨갖고 내일 갈 종목을 알면은 그걸 왜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면 되지. 방송 안 하고. 그렇잖아요. 진짜 이 시장 얘기 다 했으니까 제가 정말 어이가 없는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이게 와우넷도 그렇고요. 무방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튜브 무방에서도 그렇고요. 매일장 상승 종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상승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전문가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 막 불나방처럼 막 붙어갖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저는 이런 거 보고 있다 보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안을 해야 되고 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 요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 시스템을 좀 선진화가 그러니까 예전에 LG화가 LG 에너지솔루션 그런 분할처럼 그런 거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되게 웃겨요, 이런 거 보면. 너무 웃겨요. 뭐 때문에 웃기는가 하면, 이렇게 주식시장은 선진화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수준과, 그 다음에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 전문가들은 그렇다 쳐요. 어차피 뭐,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일장 상승 종목은 무엇인가 공개합니다. 라고 해서 그쪽으로 막 붙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까요? 어떤 전문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라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일장 올라갈 종목이 있으면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무료로 공개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사서 돈을 벌까요? 자, 이번 주 상승 종목 마찬가지죠.
이거는 일당이고요. 이거는 주급인데 이것도 그냥 양반이에요. 내일장 상승 종목, 이것도 양반, 내일장 급등 종목 이렇게.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이 주시장이 선진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의식 수준은 아직까지는 정말 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그 다음에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그 다음에 돈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이런 패턴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투기적인 형태로 자꾸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좀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론을 하실 수 있나요? 그러놓고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다 전문가 욕해요. 손실이 나면. 참 저는 정말 묘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때 들어가갖고 주식을 받거나 이런 전문가들한테 가입해서 컨설팅을 받다가 손실이 나면 다 전문가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 시작부터가 잘못됐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해마다 2에서 30%씩 다 수익이 났어요. 여기 우리 회원들은 다 10년 됐고 7년 됐고 5년 됐고 다 그냥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좋은 주식을 오래 갖고 있어야 된다. 제발 내일 오를 거, 이번 주 오를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희 오래된 회원님들은 제가 종목 얘기해주면요 한 6개월씩 보여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최종 수익률은 12월 30일이 딱 끝날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 오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웃기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차피 각자가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경로당 주식한다고. 자기 스타일하고는 안 맞다고.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전 존중합니다. 근데 나중에 연간 누적 수익률을 보면 이게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게. 전 그게 되게 답답하고 되게 안타까울 뿐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한국의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게임 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방법이 있나요? 없죠. 그것도 그걸 조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매달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3개월 가입 회원만
받는다. 뭐 이런 조직을,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은 적어도 3개월은 해야지. 한 달하고 어떻게 알아요? 한타도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저희 회원님들은 가입하면 오랫동안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1개월 회원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1개월 안에 뭔가를 뽑겠다라는 생각으로 온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 테스트 매수를 한 종목이 이제 일단 시초가 5% 테스트 매수를 한 종목이 2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중기 투자로 한 종목이 4종목인데요. 그 4종목 다 수익 났고요. 지금 현재로 테스트로 한 종목 중에 한 종목 수익 났고 한 종목은 약간 손해입니다. 8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리고 한 종목은 90% 이익 실현했고 한 종목은 3, 4% 이익 실현했습니다. 이 안 좋은 장에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중기 투자의 힘이고, 그 다음에 이게 좋은 주식을 싸게 매수해 둔 결과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방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냥 시큰둥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하죠. 저래서 주식 투자는 버는 사람만 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되게 좋은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게 되게 좀 간단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이걸 실천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데, 아까 몇 가지만 좀 버렸잖아요. HTS에서 제발 여러분들이 버릴 거, 일봉 차트만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거부터 하는 게 제일 일단 급선무고요. 그 다음에 종목 공부를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좀 시황 공부부터 먼저 하자.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근데 참 안 돼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데. 나중에, 지금 장이 좀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 안 좋을 때, 시장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시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우리 작년에 수익률 31% 났습니다. 연간 수익률. 이거 다 자료 검증할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다 검증할 수 있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와원에서 없었고 딴 데 있을 때 제가 했는 건데 그거 다 검증할 수 있어요. 문자 보냈던 것도 다 있고, 그리고 이렇게 했던 저희 회원님들도 다 있고. 그런데 작년에 엄청 어려운 시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현대중공업을 작년에 저점에서 매수했습니다. 거의 바닥에서 매수했는데요. 그리고 정말로 한 2개월을 바닥에서 빡빡 기었습니다. 물론 갈 때 사면 제일 좋지만 제 스타일 자체가 바닥에서 사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기다렸어요. 나중에 급등해버리죠. 근데 그동안 작년에 내일장 뭐고 뭐 어떤 종목이 가고 다음 주 어떤 종목이 간다 이런 거 막
찾아다니고 이거 하고 매매하고 저거 하고 매매했던 분들은 어땠나요? 작년에 연간 수익률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작년에 연간 수익률이 어땠었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참 제일 미스테리한 거지 이거죠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를 이런 거에 모인다는 게 진짜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웃겼습니다. 어쨌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보세요, 지금. 공감하시는지. 최근에 한 3년, 4년 동안 계속 누적 수익률이 안 올라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매년 수익률이 올라오시는 분 있고 안 올라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매년 수익률이 안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내 투자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보는 기준에서 얘기한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최근 3년 동안 연간 수익률이 계속 플러스가 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이 어려울 때도 수익이 나야지 똑같은 잣대로 가는 형태의 흐름이거든요. 그죠? 제 말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거는 저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 유튜브도 그런 형태는 유튜브에서는요 종목 얘기는 뭐 반도체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고 고점이고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종목 언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업종 얘기만 하고 시장 얘기만 하죠. 최근에 제가 쇼츠 영상이 있는데요. 그 17만이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있겠습니다. 이게 17만 건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17만 건이 나왔죠. 깜짝 놀랐는데 저는 쇼츠에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옵니다. 보통 올리면 2천, 3천 이러씩 막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제 걸 안 들으셔도 되니까 가능하면 좀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좀 매매 스타일 좀 바꿔보세요. 그리고 아까 했지만 차트에서 일봉을 좀 빼시면 안 되나 싶어요. 예. 일봉 차트를 조금 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실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봉 차트 난 안 본다. 7번. 없죠? 저는 일봉 차트 보면 안 되는데, 정말 보면 안 되는데, 제가 이 분야의 그 27년 전문가
경제TV 방송을 했고요. 주식을 한 30년 넘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좀 주식을 좀 잘한다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말고 주식을 좀 잘한다는 사람들을, 제야구스들 다 만나봤는데 일봉 보는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정말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 라인이 진짜 일봉 보는 사람들은 제 느낌으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도 생각하기에 일봉 차트를 보는 게 주식 투자하는데 저희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저는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 얘기에. 또 뒤에서 그러겠다. 아유, 뭐, 일봉 안 본다고 막 잔소리 하냐고,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지, 뭘 잔소리 하냐고. 어때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성격이니까. 어쨌든, 근데, 사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뭐, 이 종목이 좋습니다. 저 종목이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진짜 마발하고, 사기꾼이고. 참, 그런 전문가가, 아무리 전문가를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끝을 보는 거죠. 제가 최근에 막 그렇게까지 끝을 보는 단계로 가면 안 되고, 내가 볼 때. 그래도 상식과 교양과 이런 게 있어야죠. 네, 네. 요즘 막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저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종목 컨설팅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수준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또 사람들이 막 많이 들어가서 우글우글 하는 거 보면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로템 같은 걸 잡을 수 있을까요? 최소한 50%에서 100%, 200% 가는 종목들을 사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되게 고민이고요. 고민이라기보다는 정말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식을 하시려면 최소한 오래 가져가서 100%, 200%를 먹는 종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최소한 50% 이상은 먹어야죠. 그거 하려고 주식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어느 순간에서 조금 고점이다 싶으면 팔고 밑에 다시 사면 되죠. 샀다 팔았다 이제 하는 한 종목을 가지고 그 타이밍만 계속 하는 분도 계시니까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냥 단타를 하고 막 오늘장 갈 종목, 내일장 갈 종목, 이번 주 갈 종목 이런 거는 정말 모르겠네요. 진짜로. 왜 이게 시가총이 순서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오도 가는 종목이 있고 못 가는 종목 있잖아요. 이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냥 간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좀 요럴 때 기관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도 있잖아요. 그런 걸 내년을 위해서 좀 살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반도체 쪽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니면 박스권이 갇히는데 전자 제외하고 전자는 아직 수급이 안 풀려서 근데 다른 건 조금 갇힐 것 같다는 생각하고 좀 조정 받고 다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번에 갈 거는 내년에 이제 기관이 이제 움직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시가총 5천억에서 한 5조 사이의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해보시라. 그것도 이제 타이밍이, 괜찮은 타이밍에, 너무 높은 곳에서 말고. 왜냐면 지금은 시장이 좀 애매하잖아요. 아까도 말했죠. 반도체로 올렸다가 윗꼬리 달고 축 빼고 이런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이 네이버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두나무하고 이거 하면. 근데 뭐 나쁘지 않죠. 싸죠. 근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하시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이제 저희는 뭐 낙폭과대도 하긴 하는데 저희는 다 52주 신고가 아니면 신고가 났다가 조정 눌림목 받는 종목들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지막 시간에 한번 설명을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말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에 오실 분들은 뭐 내일장 갈 종목 뭐 이런 거 하실 뭐 오지 마세요. 그런 그 매매도 아니고 한 달 내도록 사고 팔고 해봐야 10종목 못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아침에 라이브 생방송에는 시황하고 종목의 AS만 합니다. 종목이 몇 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니까 한 종목당 20% 비중, 15% 이렇게 씻죠. 한 종목당 막 3%, 4% 이런 매매 못 하거든요. 저희는 종목당 15%, 20%씩 막 실죠. 뭐 테스트 매매는 5%부터 시작합니다. 배팅법을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시황 얘기를, 큰 시황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회원님들이 대부분 다 3개월 많이 하죠. 내가 1개월 가입하지 말라고 가격을 좀 높여놓은 상태고요. 3개월 정도는 들어봐야 이제 시황과, 그러니까 3개월 듣고 끝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3개월 안 듣고 끝나는 사람들은 나중에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제가 맨날 하지만 큰 시황은 최소 6개월, 뭐 1년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시황을 뭐 기법처럼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그 과정을 다 이제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신 분들만 좀 들어와셔서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토론까지는 아니겠지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발 좀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제는 얘기하기도 귀찮네요. 이렇게 얘기해도 뭐 본인이 안 하겠다면 뭐 방법 있나요? 뭐 알아서 하는 거죠. 그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라는 거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차이가 점점 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누적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반면에 저 사람은 누적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는 형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돼서 결국은 이제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지만 제 방식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확실히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그 20, 30% 정도의 연간 수익률을 꾸준하게 냈다는 거는 이게 맞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2022년, 2023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오늘가 2025년구나. 2022년, 2023년, 2024, 아직은, 올해는 아직 연간 수익률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도가 연간 수익률이 대부분 다 20에서 30% 정도 수익 냈으니까요.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도 리스크 관리해가면서 그렇게 수익을 냈다는 건 그만큼 큰 시황을 잘 봐서 시장을 줄였다가 늘었다가 줄였다는 이걸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황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한 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그 시황을 좀 많이 배워보시라. 제 거 안 들어도 되니까요. 시황 잘 하시는 분들을 좀 가입하셔서 시황부터 먼저,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시황부터 먼저 좀 배울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자, 다시 할게요. 말이 안 들려서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말이 안 들려서 다시 할게요. 목소리가 안 들렸나 봐요. 예.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자, 다시 할게요. 예전에는 낙폭과대 종목을 굉장히 선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종목을 했어도 연간 20% 30%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제 기준은 하나 있었죠. 기준이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제 목소리 들으면 1번 누르시고요. 어떤 경우라도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아까 왜 안 누르셨습니까? 소리가 안 들렸으니까.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보세요. 제가 올해 상반기는 카카오를 매수해서 77% 수익이 났어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이죠. 거래 많이 터졌던 종목이죠.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는 제가 이제 와우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에코프로를 매수해서요. 이거 93%가 수익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카카오는 비중이 12%인가 15%인가 됐고요. 종목 한 종목당 비중 12%인가 하여튼 15%인가 됐고요. 에코프로도 비중이 12%였거든요. 그러니까 낙폭과대도 저는 굉장히 종목들을 잘 보기 때문에 낙폭과대도 50% 이상 수익이 난 종목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제가 사는 종목들은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에코프로는 나서 가입한 회원들 8월달이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양쪽을 다 하죠. 근데 이제 작년에는 낙폭과대 종목도 되게 선호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신고가 이에 눌림목을 돌파하는 매매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이런 걸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낙폭과대를 선호하시든 아니면 신고가 눌림목 매매를 좋아하시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이제 이제 올해 제가 어차피 파생은 제가 뭐 원래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래도 공부는 하죠. 이제 실전 매매를 하는 거니까 뭐 크게 뭐 제가 딸리 뭐 할 건 없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동안 신고가 종목들을 좀 별로 제가 시급을 안 했습니다. 이제 작년에 조선주 이제 여기가 이제 대박이 났고요. 거의 채바닥에 사서 대박이 났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낙폭과대 종목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앞에 저항대가 어디 있는지를 다 살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뭐 네이버, 카카오를 예를 든다면 네이버 하나 예를 들면
얘가 올라갈 때마다, 거래는 이제 사상 최고치 터졌는데, 얘가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이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매물이란 말이에요. 셀트론도 그렇고 다 매물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어디가 매물이고 어디가 저항이고 이걸 막 공부하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수익은 어차피 뭐 50%씩 막 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올해부터 뭐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이제 이 종목을 예를 든다면, 내가 그동안은 바닥에서 이렇게 매집을, 작년에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이렇게 매집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 이게.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가 나는 종목들을 손절도 해야 되고, 얘는 분석이 좀 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나는 종목들을 만약에 내가 이거를 눌림목에서 매매하면 앞에 저항대를 안 봐도 되잖아요. 내가 여기에 매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면 앞에 저항대를 안 봐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신고가니까 앞에 차트를 끌어와서 저항대를 분석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공포의 구간에서만 매수했다면 이게 한 1년 만에도 100%가 나요. 낙폭과대는 100% 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많이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고가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가 신고가라 그러면 신고가 난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 옛날에는 여기서 매집을 하거나 막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신고가를 딱 돌파한 시점에 이제 따라 붙어서 가는 형태죠. 가다가 또 이런 데서 이렇게 매매하고 계속 가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건 이제 하면 앞에 매물대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 타이틀을 보면 올해는 52주 신고가거나 신고가 눌림목 매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가다가 파마 리서치처럼 떨어지는 종목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해서 안 되면 손절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높은 가격들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바닥에서는 잘 안 하고요. 그죠? 오랫동안 이렇게 조금 눌림목 있는 종목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매매를 할 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면 정말 재밌는 게, 신고가 돌파 이후에 눌림목 매수를 하는 경우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 있는 매물대를 분석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는 그 매물대 분석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이제 눌림목 이후에 재차 상승할 때요, 단기간에 이제 상승폭이 커질 수 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파마 리서치처럼 나는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샀는데 이게 손절 기준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물리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올해 정말 많이 공부를 하면서, 낙폭과대야, 내가 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낙폭과대는 거래량도 많이 터져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밍도 잡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낙폭과대에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 만약에 투자는 뭐
그 노력이 50%라면 내가 이 기준에 매수 타이밍하고 손절 기준만 잘만 잡으면 오히려 내가 매수 50은 넘겠다. 80. 왜냐하면 이 낙폭과대는요 앞에 매물대를 다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또 개인들이 많이 물린 구간에서 또 급락해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 강좌 4강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고가 돌파하고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좀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저희 종목들은 대부분 다 낙폭과대 종목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 종목이에요. 거의 현재는 지금 거의 대부분 다가. 근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올해도 그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거의 낙폭과대 비율을 20%로 줄이고 전 정말로 이제 신고가 올해도 한 70%는 될 거예요. 신고가의 눌림목 종목을 한 70%로 올리겠다. 80%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든다면 뭐 이건 너무 가파를 갔으니까요. 저것도 제가 좋아했던 주식이었는데 거래가 없어서 근데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였죠? 리가캠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리가캠보다는 ABA 훨씬 세죠. 이게 이제 훨씬 센데 작년에도 그렇고요. 현대로템도 그렇고 옛날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종목들 눌림목에는 신경을 이렇게 안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상 최고치 돌파하는데 눌림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요런 구간에 정말로 매매하는 것들이 괜찮다라는 기준을 잡고 또 이게 거의 그러니까 약간 흔들 수는 있어요. 약간 흔들 수는 있는데 이 눌림목이 나오는 이 시점에 대부분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절 라인은 한 짧게는 2, 3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면 감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지금 드리고 있는가 하면 생각보다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고점에서 이렇게 눌림목이 이렇게 나오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 그랬던 종목이고요. 그 대신 많이 가야 되죠. 요렇게 눌림목이 가는 종목들을 보면 요 구간에서 사상 최고치 돌파했던 요 구간 있잖아요. 다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 특징적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매매를 왜 못하는지 아세요? 낙폭과대 종목들은 이렇게 올렸다가 내가 손절 못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매수했는데 확 떨어지면 손절 못하잖아요. 그럼 갖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싸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준에 대해서 엄격하지 못한 거죠. 물리면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싼데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 나오는 종목들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점 맞고 떨어질 때는 파마리스트처럼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이평선에 들어와서 월봉이 이렇게 잡히죠. 이게 무너질지 뭐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잡으면 또 가겠죠.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외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연구를 하고 나서 정말 이게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게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이 나와서 한 1개월 정도?
짧게는 1주, 그리고 길게는 한 1개월 정도의 눌림목이 나오고요.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경우는 상승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눌림목에서 제가 거짓말 안 시키고요. 저는 원래 좀 이렇게 공부할 때 좀 집요하게 하기 때문에 1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한 1000개 종목 이상을 분석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중에서 80% 이상이 이 눌림목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공통적인 특징이 나온다는 것은 매수 타이밍도 나오고요. 손절 타이밍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차피 신고가 눌림목 종목은 가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신고가를 해서 손절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처음 배팅에서 5%를 해보면 알아요. 대충 얘가 센지 안 센지. 그러면 10% 선이 마이너스 나면 전량 매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신고가라도 손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5%만 깨지면 전체 금액 대비해서는 0.5%밖에 안 돼요. 맞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낙폭과대는 이게 내가 매수한 시점에서 10% 가든 20% 가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위에 또 매물대가 또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내가 2차 매수를 한 다음에 매수 평균 가격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매물을 다 소화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흔들어요, 이렇게. 근데 신고가 종목은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손절 기준만 터치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다시 갈 때는 굉장히 오래 가요,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추가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낙폭과대 종목들은 앞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물렸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지만 얘는 이렇게 한번 눌림목을 주고 나서 다시 2차 상승을 하면 잘 흔들질 않아요. 물론 흔드는 경우도 있지만 흔들어도 잘 안 내려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게 진짜 정말 좋은데 이게 제가 천호식품처럼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올해 테스트를 계속 하면서 이제 그 우리 회원들한테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번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대부분 다 신고가 눌림목 종목이에요. 근데 잡주는 안 하고 대부분 우량주를 하는데 근데요 제가 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배팅법을 접목시키면요 가장 최적화된 게 신고가 눌림목 매매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해 봤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진짜 웃기는 게 예를 들어서 로템 있잖아요. 이렇게 죽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흔드는 선. 아까 일봉에서는 되게 공포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요. 이게 보면 2024년 12월이잖아요. 그럼 볼게요.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자, 여기 12월이고, 요게 11월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2달간의 그 형태거든요. 근데 보시면, 요게 지금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초까지 맞았어요. 크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요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12월 초까지, 언제까지인가 하면 12월 둘째 주까지니까 첫째 주까지만 한번 봅시다. 요 라인까지 맞았단 말이에요. 이 라인까지. 11월부터 시작해서. 이게 딱 2개월치 패턴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급락을 하잖아요. 이렇게. 12월 초까지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급락을 이렇게 합니다. 이 11월부터 12월까지 급락하죠. 이 시점에서 급락을 하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때 수급이 급락할 때 수급이 처음 급락할 때는 개인들이 이렇게 사요.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44,000원 이렇게 팔면 급속하게 손절이 나와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근데 외국인들은 그때 사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렇게 급락을 할 때 대부분 다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아까도 보여줬잖아요. 5만원, 6만원대 개인들이 많이 삽니다. 이게 타이밍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많이 사는 게 5만원, 6만원대 개인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4만원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막 손절이 나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단기적으로 빠지니까 급나는 거야. 이때는 뭐 계엄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 외국인들이 다 잡아버리잖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신고가 눌림목 종목을 할 때는 절대로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락을 할 때 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급락을 할 때 수급을 잘 보세요. 그러면 수급에서도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보는 지표가 좀 있긴 한데 그건 다 가르쳐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안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수급의 어떤 변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낙폭과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리스크가 적어요. 그리고 노력의 앞에 매물대가 안 분석해도 되니까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되게 작아요. 이 공감 못 하시죠? 단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매수 타이밍이 공포의 구간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구간에서 수급에 변화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손절 이 기준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1차 매수를 반드시 비중 5%만 해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승 시 추가 매수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기준만 여러분들이 지킨다면 요 기준만 지킨다면요. 제가 진짜 10년치 데이터하고 정말 많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굉장히 매력적인 매매예요. 정말 매력적인 매매예요. 그리고 노력이 낙폭과대로 해서 들어가는 노력보다 훨씬 작게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매매예요. 그래서 저는 신고가 눌림목 종목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 그러면 신고가 눌림목 종목들을 해볼 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신고가가 돌파되기 전에 사면 더 좋겠죠. 그러면 낮은 가격에서 근데 그것도 낙폭과대가 아니고 종목을 고를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스타일링한데 단타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이런 기준만 지킨다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능하면 이게 손절 잘해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 매매를
하는 방법을 공부해서 주식 처음 시작하던, 주식을 새롭게 시작하던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것이 아마 중기 투자에서는, 관점에서는 낙폭과대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낙폭과대는 막 정말로 싼데 에코풀, 우리가 에코풀을 사서 뭐 98% 먹고, 뭐 카카오 정말 싸게 사서 77% 먹고, 요 정도지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종목들 중에 한번 보세요. 내가 물려 손실 난 종목 중에 낙폭과대 종목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눌목 종목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보시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하이닉스가 요 구간이었어요. 그죠?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얘는 기관이 좀 사줘서 그나마 다행인데, 꼭 개인들이 들어가는 시점은 아까 로템도 그렇고요. 꼭 이렇게 고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그래야 좋겠지만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시장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안 돼야 가장 좋은 거긴 한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로템처럼 또 한번 크게 흔들어 버리면 개인 투자자들, 저 위에서 산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단기에 손실이 또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또 물량을 내다 버리는, 그러니까 거의 로템과 같은 또 반복을 할 수 있는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가 눌림목 종목들은요, 가능하면 좀 일봉상 공포의 구간에서 좀 샀으면 좋겠어요. 막 일봉 보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고 막 되게 안 좋아 보이고 막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이 매매가 좋은 매매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아까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래서 신고가 눌림목 매매는 절대로 일봉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월봉을 보고 매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에서 아름다운 조정이 나올 때, 일봉에서 공포의 구간이 나올 때 그렇게 매수하면 됩니다. 진짜로 괜찮은 매매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물론 손절 기준도 있고 좀 이게 계속 갈 것, 이런 게 계속 갈 것이라는 섹터의 수급도 보고 이렇게 봐야 되지만, 누가 나중에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나 주식을 좀 했는데 수익이 잘 안 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꼭 그럼 낙폭까지 하지 마시고 신고가 눌목 매매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많이 난 종목들을 종목 교체해서 그거를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좀 안전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가장 좀 효율적인 매매가 이 매매예요. 왜냐하면 저항대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눌림목을 이렇게 해서 차트가 죽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데, 살아서 다시 갈 때는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다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종목이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3배가 갈지 5배가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개별 잡주는 거의 이런 거 제가 못 봤고요. 우량주, 현대 로템이라든지 작년에 있던 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 상반기도 아마 이런 게 있겠죠. 물론 이제 주도 섹터에서 이런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내년 상반기도 신고가를 딱 돌파하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로템이나 조선주처럼 신고가를 딱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가면서 계속 눌림목 받고 가면서 보통 2배, 3배, 4배 이렇게 가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는 종목들의 섹터는 얘기해 드렸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막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없고요. 가능하면 신고가에서 눌림목 종목을, 매매 종목들을 해서 만약에 그 중에 한 8종목을 해서, 왜냐하면 4종목만 성공해도요. 손절은 짧잖아요. 근데 이익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손실을 가장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매매인데 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갑자기 일봉상 공포적으로 확 떨어지는 그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매매이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매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제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 7번. 근데 물론 리스크 관리 정말 잘해야 되고 타이밍 정말 잘해야 되고 분석을 좀 잘해야 됩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 해봤는데 제 종목 중에 수익이 뭐 낙폭까지도 수익이 잘 났지만 정말로 수익이 잘 나는 거는 이건데 사람들이 이걸 되게 무서워해요. 무서워하거든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되는 쪽으로 들어가야지 안 되는 쪽으로 들어가면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공감 못 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들 중에 수익 난 종목들, 손실 난 종목들 다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낙폭 과대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신고가 종목. 근데 신고가는 또 물려도 또 다시 올라오잖아요. 물론 최고점에서 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쉽게 안 꺾인단 말이에요. 신고가 계속 났던 종목들은.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신고가 눌림목을 하는 게 맞다. 그 섹터가 고점이 나올 때까지. 그 대신 타이밍만 좀 잘 생각하고 가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별로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양쪽을 다 잘하면 좋은데 단타는 일단 안 되고. 그러니까 중기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이런 종목들을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딱 적어봐서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이거나 혹은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이나 신고가 돌파가 임박해 있는 종목이나 그런 종목들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쉽지는 않겠죠. 제가 보는 형태에서 보면.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